샤르의 무기위키, 오늘은 기관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 대전에서부터 기관총은 지상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병의 화력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기관총이죠. 하지만 무서운 화력을 자랑하는 기관총엔 뜻밖의 과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인명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뭐? 기관총이 인명을 구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여행을 통해 기관총의 탄생과 그 진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처드 조던 게틀링 박사는 원래 의사였지만 의술 대신 공학의 삶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1861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시작됐을 때 게틀링은 자신의 고향 인디애나에서 무수한 사상자들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죠.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들뿐만 아니라 질병과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는 병사들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틀링은 발사 속도를 높인 새로운 총을 개발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병사 한 사람이 100명의 몫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고 자신의 이름을 따 게틀링 기관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총의 특징은 개별 발사 장치가 부착된 여러 개의 총신이었습니다. 손으로 돌리는 L자형 손잡이가 총신을 돌리면서 총 위쪽에 있는 탄창 밑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각각의 총신은 12시 위치에서 장전되고 1시 위치에 왔을 때 용수철에 장착된 핀이 총알을 발사하는 구조였죠. 그 후 총신은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사용한 탄피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결과 한 총신이 발사하는 동안 다른 총신은 자동으로 장전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게틀링은 이 기관총이라는 기계가 소총 여러 자루의 화력을 대체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가 되었죠. 병사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났고 게틀링 기관총의 숫자도 늘어나면서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을 치르면서 게틀링 기관총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죠. 특히 흥분한 사수가 너무 빨리 손잡이를 돌릴 경우 작동불량이 일어나기 일쑤였고 총 자체가 너무 크고 무거워 마치 대포처럼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쉽게 다룰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게틀링 기관총은 신뢰성을 잃고 창고 신세가 되었죠. 샤르의 밀리터리 플레이그라운드. 지금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지만 탄환을 연속 발사한다는 개념은 과학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83년 하이람 맥심이란 발명가는 제대로 된 기관총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당대 에디슨과 견줄 정도로 뛰어난 발명가였던 하이람 맥심은 친구들과 사격 연습을 하던 중 기관총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즉, 발사 시마다 어깨로 전해지는 반동의 충격 에너지를 이용해 탄환을 재장전하는 전자동식 기관총을 고안해낸 것이었는데요. 맥심의 친구들은 돈을 긁어 모으고 싶으면 유럽 사람들이 대규모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라고 얘기해줬죠. 맥심은 기관총의 시제품을 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가 쇼케이스를 벌이며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당시 맥심 기관총은 1분에 무려 450발의 탄환을 발사할 수 있었는데요. 맥심은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관총으로 나무를 쓰러뜨리는 시범을 보여주는 탁월한 마케팅 능력으로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이러자 곧 맥심 기관총은 유럽의 표준 기관총이 되었고 러일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그야말로 빅 히트를 쳤습니다. 기관총 앞에 적의 돌격과 진격은 번번이 가로막혔고 이는 곧 대량 학살로 이어졌죠. 심지어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대대 하나가 기관총에 녹아 없어지는 일은 일상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1차 대전이 끝나자 유럽 열강들은 기관총의 악목에 몸서리를 치며 이를 돌파할 수단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병들에게도 기관총과 맞먹는 화력을 제공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경기관총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경기관총의 신뢰성이 극히 낮았고 2차 대전 직전에서야 그런대로 쓸만한 경기관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철저한 복수를 꿈꿨죠. 독일은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총 또한 예외가 아니었죠. 독일은 중기관총이나 경기관총을 따로 개발한 것이 아닌 하나의 기관총으로 경기관총, 중기관총, 심지어 차제기관총 등 모든 기관총으로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기관총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MG42 전설의 시작이었죠.
독일군은 전작 MG34가 있었지만 MG34는 절삭 가공 방식의 제조 방법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았고 만드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렸죠. 결국 독일은 철판 프레스 공법으로 제조 단가를 낮춘 MG41을 내놓으면서 기관총 선진국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MG42는 1분에 무려 1500발의 탄환을 발사하는 무시무시한 성능과 발사 시 독특한 기계음으로 일명 히틀러의 전기톱이라고 불렸는데요. 2차 대전에서 연합군 보병들을 가장 많이 죽인 총기라고 일컬어지는 MG42 기관총은 당시 연합군들 사이에서 전차를 타고 가면 팔팔에 맞아 죽고 걸어가면 히틀러의 전기톱에 썰려 죽는다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오고 갈 정도로 가공할 만한 성능을 가진 무서운 기관총이었습니다. 이 MG40의 개념은 전쟁이 끝난 후 세계 각국 기관총 운용의 표준이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관총과 기관포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은 간단합니다. 구경 20mm 미만은 기관총, 그 이상은 기관포로 분류되죠. 그렇다면 기관포는 왜 필요할까요? 2차 대전의 혁신적인 무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항공기의 발달은 전쟁의 판도를 바꿔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과는 달리 항공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자 기존의 7에서 8mm급의 기관총탄으로는 적 항공기를 격추하는 것이 매우 힘들게 되었죠. 따라서 파괴력이 큰 기관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전투기에 20mm 기관포 정도가 탑재할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이 20mm 기관포는 발사 시 큰 충격을 기체에 전달해 조종에 상당한 노련함이 필요했죠. 하지만 일단 명중하면 확실히 적기를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후 기관포는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제트 전투기 시대가 도래한 것이었죠. 이전의 항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제트기의 등장으로 기관포는 훨씬 빠른 연사속도를 요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게틀링건의 개념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동식이 아닌 완전 자동의 기계적으로 우수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화려하게 포기한 것이었죠. 7.62mm 미니건에서부터 시작해 A-10 공격기에 탑재된 GAU-8 30mm 기관포에까지 이 게틀링건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GAU-8은 1분에 4200발을 발사할 수 있고 6km밖에 떨어진 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장갑차와 같은 경장갑 차량에는 사신과 같은 존재이죠. T-72와 같은 3세대 전차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관총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기관총은 말 그대로 기계가 발사하는 총인데요. 따라서 인간이 구현할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탄환을 발사할 수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게틀링이 처음 생각한 10명의 병사 몫을 하는 총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여전히 병사의 수를 줄이는 데는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샬의 무기위키는 여기까지입니다.